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 최강 1교시 강연을 맡게 된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요즘은 평점 사회가 돼가지고요. 뭐든지 지나가면 평가가 따르는데 그래서 평가가 안 좋으면 두 번 못 써요. 지금 어떻게 다시 또 소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쟁사 강연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 줄 긋고 분대 지휘하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러시더라고요. 요리의 역사하고 요리 강습하고는 달라요. 가끔 요리 역사하시면 불러다 놓고 김치찌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러는 분 계신데 그분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세요. 그래도 요리 역사는 잘 하십니다. 저는 사실 군대 지휘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군대 지휘하시는 분들이 참조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변명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군에 가서도 이제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강연 들으면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얘기도 해주십니다. 뭐 이렇게 실전에서 겪었던 일들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가는 걸 소통이라고 하고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강연의 주제는 전쟁사의 영원한 라이벌 롬멜과 패튼입니다. 롬멜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자기도 그 얘기 다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대령이 될 장군 진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기 귀족 집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스펙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부인을 자기 뒤에 태우고 1차 세계대전 전적지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밀리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진급이 됐죠. 그러다 보니 신화가 됐는데 롬멜이 참전했던 1차 세계대전은 20세기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전쟁입니다. 사망자만 뭐 전 참전군 합해서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났고 부상자가 뭐 2,500만 명 이상이 났습니다. 실종. 근데 이게 통계가 또 정확치 않아요. 정말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 주 전쟁터였던 사람들은 자기 친척 남자 중에 참전 안 한 사람이 없고 뭐 그땐 형제들이 좀 많잖아요. 뭐 하여간 사촌 이내에 참전 안 한 사람이 없고 전사 안 한 사람이 없고 부상자 없는 집이 없어요. 큰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는 저기 뭐 팔이나 다리 하나를 잃으셨고 아버지는 운 좋게 살아왔다. 거의 이 수준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전사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왜 이렇게 끔찍한 그 사상자가 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의 이제 대표적인 게 기관총인데 뭐 기관총만은 아닌데요. 대포나 이제 기관총 이런 총의 위력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이 세지니까 그 전까지는 총의 위력이 약하니까 다 걸어갔거든요. 1차 대전 초기 필름 보면요. 포탄이 펑펑 터지는데 걸어가요. 이렇게 서서. 그런 식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기관총만 갖고 따져도 십자포화에 걸려들면은 그냥 몰살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읽은 책에는 1개 중대가 전멸하는데 15분이 걸렸대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한 쪽 입장이에요. 그 15분은 뭐냐면 자기들이 참호 밖으로 나가서 거의 전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상대방 쏜 쪽의 얘기를 저쪽에서부터 안 쏠지 않잖아요. 사정거리에 들어와야 쏘잖아요. 쏜 사람은 5분이에요. 5분 쏘면 1개 중대 250명이 없어져요. 그러니 그냥 걸어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철조망 넘어가고 뭐 진흙탕을 헤쳐가는데
전선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제 많이 싸우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타면 제일 맛있는 게 뭐가 생각나시죠? 사실 빵이에요. 빵이 좋은 건 땅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묘한 게 땅의 흙이 곱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솜지방이라든가 이런 주전적지가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게 찰흙이 돼요. 이게 푹푹 빠지는데 거짓말 아니고요. 100m 가는데 1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그니 기관총이 날라오는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포탄이 떨어지면 물구덩이가 생기는데 이 밑이 찰흙이라고요. 거기 빠지면 발이 못 빠져나가요. 그 영화에서 타전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가다 보면 물구덩이에 시체 3개씩은 박혀 있대요. 그러니까 발에 박혀서 익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빠져서 못 태어나오고. 그런 식으로 정말 사람이 개미떼처럼 죽어갔던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엔 저거 쉬워 보이지만 정말 힘들고 말도 못합니다. 지금 실제로 한번 당시 1차 대전 때 장비 이렇게 들고 저렇게 한번 가보면요, 15분 지나면 완전 탈진해서 뻗어버린대요. 그 정도로 힘든데 총알하고 대포가 주변에서 마구 날라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항상 돌격전이거든. 그러니까 적의 참호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저거 찍긴 했는데 저런 일이 거의 안 벌어져요. 가다가 다 죽고 저기까지 도착할 때쯤은 되게 뒤로 빠집니다. 왜냐? 2선 참호가 또 있거든. 참호가 10중으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런 장면이 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가도 또 다음번 가다가 죽고 이런 식으로 죽어갑니다. 이런 전쟁터에 당시 청년이었던 롬멜이 중위로 참전을 합니다. 저게 1차 대전 때 참호에서 찍은 사진이고 왼쪽은 아마 저게 졸업사진, 폼나게 찍어서 졸업사진인가 그런데, 그래도 롬멜이 처음은 아니겠지만 중요하게 맡았던 것이 급식 추진이었어요. 마차에다가 이제 밥 지어가지고 이제 전방에 갖다 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좀 쉽지가 않아요. 진창을 가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도착을 했더니 전선에 도착해서 밥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중대 장교들이 벌써 다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돈 롬멜이 중대장이에요. 너밖에 없다. 그래서 중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속된 말로 그냥 돌아가시는, 요즘 속어로 말하면 이게 그냥 돌아가시는 각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몇 분 살겠어요. 근데 이 롬멜이 그렇게 해서 들어간 그날 적진을 밀어버리고 적 후방까지 침투합니다. 나간 애가 안 돌아와서 부대에서는 전부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0명 30명으로 적 중대를 밀어버리고 갔다 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롬멜의 신화가 시작이 돼요. 롬멜은 돌격해서 실패하는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자기가 목표했던 진지를 점령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한 번 공격으로.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록을 쌓아가다가 어느 날, 그것도 이제 전쟁 거의 이제 마지막 왔을 때 한 번 공격했는데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1차 대전 때 가다가 다 죽는 판에 한 번 실패했다고. 저 아저씨도 저런 거 보면 성질이 좀 희한한 것 같아. 자기 기록 깨졌다고 펄펄 노발대발했대요. 근데 이게 속된 말로 방심의 결과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건 좀 쉽게 생각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 깨졌다고 펄펄 뛰었더니 중대원들이 이건 우리가 너무 방심해서 그렇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한 번 한 거 또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롬멜의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고 중대원들이 다음날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점령을 해서 어제건 무효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뺍시다. 그래서 기록 유지하라고 그랬다는 전설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저씨는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 말을 들으면 고지가 있어요. 그냥 돌려 다 죽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고 조기까지 이렇게 가라. 니들이 조기까지 갔을 때 여기서 기관총을 쏴라. 쏘기 시작하면 너희들 5분 있다가 저쪽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면 거짓말처럼 별로 죽지도 않은 애들
보통 한 번 돌격할 때 뭐 5명 전사 그래요. 남들은 그냥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가요. 다만 가도 옆에 중대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지 그 돌아오고 후퇴는 하지만 가서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봤더니 이거 이번엔 되게 힘들어. 정말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좀 힘드네. 그러면 포병을 한 15분 그것도 희한한 게 그 당시에는 포병 지원이 중요하니까 그냥 중대장들마다 뭐 1시간 쏴주세요, 2시간 쏴주세요, 더 쏴주세요. 롬멜은 그런 부탁을 안 해요. 딱 15분만 쏴주세요. 더 쏘면 내 자존심 상하니까 딱 15분만. 그러니까 포병들이 또 좋아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줘요. 그러니까 몇십만 분부터 딱 많이도 필요 없어. 15분만 쏴줘. 15분 쏘면 그 다음에 끝나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거짓말처럼 거기에 살아서 도착하는 거예요. 저 훈장은 어떤 훈장이냐면 정말로 받은 사람이 40명도 안 되는 최고 훈장 중에 하나인데 저 훈장은 아무리 공을 세워도 한 부대에 2명을 안 주는 훈장이에요. 저런 것도 받아요. 옆에 있는 사진이 부인인데 부인이 영화배우 같이 생겼죠. 롬멜이 또 글을 잘 써갖고 전선에서 맨 부인한테 편지 씁니다. 엄청나게 써요. 전선에서 정 자기가 시간이 없잖아요. 당번병이 대신 써요. 사모님 열흘 동안 편지가 없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지금 사실 일화에서 못 써서 제가 대신 씁니다. 문체도 비슷하더라고. 하도 이게 써줘가지고. 롬멜이 이런 일화는 너무나 많은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거라서 고지전을 하게 됐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 독일군이 이제 저기 루마니아 뭐 이런 쪽하고 싸우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쪽 군대가 좀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1개 소대가 가면 1개 중대를 이기고 1개 중대 가면 1개 대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 다 알아요. 우리는 뭐 하나 정도 위에 애들은 깨끗하게 격파할 수 있다. 그런데 하도 이기다 보니까 수비 데이터가 없어요. 수비를 해본 적이 있단 말이지. 맨날 도망가니. 그래서 공격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1개 사단이 덮쳐오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1개 대대예요.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회의를 했더니 중대장들이 안타깝게도 우린 수비 데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물러서서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싸워서 방어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공세를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롬멜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그동안 능력으로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 막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거가 없잖아요. 1개 소대로 1개 중대를 이겼으면 1개 중대로 1개 대대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수비 데이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 1개 대대가 1개 사단을 막을 수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동안의 공격 데이터를 가지고 유추해서 해볼 때 이 정도 우리 때 독일군은 고지에 있으니까 우리가 또 고지를 지키고 있으니까 1개 사단은 막을 수 있다라고 우긴 겁니다.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중대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해봐야지. 원래 말 꺼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그래서 1개 대대가 방어한다고 해서 1개 대대가 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해봐. 그래서 결국 롬멜이 자기 중대가 저 고지에서 1개 사단을 이제 방어하게 된 겁니다. 저 능선, 산 능선에 이제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은 이게 본대면 그 앞에 전초기지가 있어야 돼요. 항상 전초가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전초의 임무는 싸우는 게 아니고 적이 오는 경보를 탐지해서 빨리 돌아오는 거죠. 그래야 본대가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그것도 안 가려는 걸 한 20명 정도에서 어느 중사를 이제 거기 넣어놨어요. 모든 공격을 하기 전에 포해서 전선줄 끊고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당연히 연락이 끊겼죠. 포선이 꽝꽝 터지니까 롬멜은 어떻게 말하냐면 분명히 저쪽으로 공격해 올 거다. 그 다음에 저 전초에 보냈던 중사가 분명히 뒤로 도망올 거다. 사실 도망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으로 어두운 밤에 냅다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사가 내려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왜? 너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적군이 오는데 20명이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당장 돌아가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롬멜은 그냥 죽이기 위해서 소모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병사가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공격해오는 애들이 전초는 싹 무시하고 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예상을 한 거예요. 쟤네들이 지금 수가 많고 독일군에 대한 뭐 이런저런 게 있으니까 쓸데없이 전초에서 시간 끌지 말고 돌격 앞으로 해서 본대로 가자고 해서 제끼고 온 거예요. 이걸 노린 거죠. 그랬더니 위에서 쏴대기 시작하는데 뒤에 있던 전초 애들을 보니까 얘들이 앞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뒤가 된 전초가 양쪽에 쏴요. 어두운 밤에 양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니까 모든 전쟁은 뒤를 잡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니까 후두두둑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도 20명이 몇 명이나 죽이냐 싶지만 후두두둑 무너지면 모든 옆에 있는 병사들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만 후두둑 무너뜨린 거야. 저쪽은 이제 우리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데 공포란 그런 거예요. 어두운 밤에 여기가 후두둑 무너지면 와 역시 독일군은 세구나. 그 다음은 우리 차례겠지. 그러면 그쪽이 빠져요. 그럼 옆에서 그 다음은 우리 차례겠지. 그래서 빠져요. 그래서 저 전투에서 가볍게 무찔러요. 그런데 롬멜은 재미난 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공격을 저기만 아니고 사방에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쯤 1소대가 고생하고 있을 거야. 그러고 1소대로 뛰어가요. 아니나 다를까 소대장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이제 후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롬멜은 저희가 영화에서 보듯이 권총 빼들고 후퇴하면 죽음이다. 롬멜은 이런 걸 리더로서의 최고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첫날 중대장 됐을 때 한번 싸우다가 얼굴도 모르는 소대장이니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거 빼고 너 여기서 물러서면 죽인다라고 한번 한 적이 있대요. 자기가 평생 딱 한 번 해봤대. 사실 뭐 어떡하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장교인데.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내 일생의 수치고 나 평생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이거를 들이대서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리더로서의 수치라는 거야. 내가 리더라면 그럼 가게 만들어야지. 그거는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증명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내 일생의 수치다.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하냐? 아니요. 딱 답을 내요. 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미 알고 가요. 요렇게 하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영업비밀이라 책에 안 썼더라고요. 제가 첫 시간에 알렉산드로스 했는데 알렉산드로스 그랬고 카이사르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진짜 위대한 지휘관은 적과 아군의 상황을 다 꿰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거를 알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지휘관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 그건 나폴레옹이 한 말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기자들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 일부러 조금 쇼를 했죠. 지금쯤이면 3년대가 지금 도망갈 궁리 하고 있겠지. 그럼 기자들 데리고 따라가요. 그럼 진짜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 또 멋있는 말 그냥도 안 해. 거기서 뭐 야 물러가 이러지 않아. 강을 건넌다. 뭐 이렇게 멋있는 말 한마디 하고 적었냐? 그리고 이제 또 저쪽으로 가. 근데 롬멜은 이제 기자는 못 데리고 다녀서 자기가 썼죠. 나중에. 그런데 하여간 저런 식에서 가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며칠을 공격하다가 이 상대편 애들이 그때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 공격했구나. 병력 많다고 이렇게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 여러분 앉으신 거랑 비슷한데 병력 많다고 이렇게 우르르 가서 공격하는 게 바보예요. 약한 지점 한 점을 공략해야 돼요. 그럼 저 고지 공격하는데 약한 지점이 어딜까? 5일인가 4일이 지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저 끄트머리 부분 이쪽부터 올라가죠. 산이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저 부분을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럴 줄 알고 롬멜이 거기에 가장 우수한 중사를 거기다 이제 임명하고 몇십 명을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길 거의 일개사단이 통으로 온 하여간 일개사단이 통으로 온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쪽에 병력이 집중되니까 겨우 20-30명 있는 애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우리 빠지겠다 그랬더니 내가 할 때까지 기다려. 이게 참 무서운 게 그 중사가
좀 무능력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중사였다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릴 것 같으세요? 안 기다릴 것 같으세요? 안 기다리죠. 이게 리더의 능력인데요. 가도 되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할 때까지 기다려. 미리 좀 가르쳐 주면 안 돼? 제갈공명처럼 뭐 위험할 때 빨간 주머니 열어봐 이래도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갈 때까지 기다려라고 기다릴 만한 사람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전투를 겪으면서 그 중사도 성장하고 자기도 성장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한 갈 때까지 기다려.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기다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일제 공격해 올 때 뒤로 빠져. 뒤로 빠집니다. 적이 여기가 만약에 그 수명이 있던 곳이라면 이미 고생했잖아요. 구멍이 나니까 신나니까 다 뛰어들어요. 뛰어드니까 미리 그쪽에다 박격포니 기관총이 맞춰놨다가 집중 포격을 해서 거기를 아주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독일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이게 전쟁터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논리적으로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또 당하겠냐, 뭐 옆으로도 이런 생각 못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하는 부대도 있어요. 그건 우수한 부대죠. 그러니까 롬멜은 이걸 아는 거예요. 쟤네들은 이렇게 한번 후다닥 하면은 이제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밀어붙였더니 그날로 깨끗하게 후퇴해버립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이 고지를 깨끗하게 사수를 하죠. 이게 롬멜의 무서운 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렉산더 얘기하면서 대담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어요. 그냥 용감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창조하는 능력이라. 제가 강연할 때 꼭 말씀드린 얘기가 있는데 소위 이걸 우리 농담으로 데이터맨이라고 합니다. 뭘 하든지 데이터 챙겨보는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 데이터 의존증이라고 그러는데 데이터를 그건 사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례가 있습니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디랑 일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전례가 있습니까 더구만요. 그게 데이터 의존증이에요. 데이터 의존증은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고 알렉산더 시대에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뒤져서 요 상황에서는 요렇게 해야 됐네 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도 집니다. 한 번은 이기지 상대가 알고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 무협지라기보다는 그 도장 깨기라는 게 있는데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그 가끔 무협지 영화 보면 왜 무술 고수들 있으면 누가 착 찾아오잖아요. 당신이 고수인 줄 알고 뭐 이렇게 한번 대결해 보자. 영화에서 보면 맨날 이러고 둘이서 탁 제자들 앞에서 막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절대 못 보게 하고 안 보는 데서 둘만 싸웁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이랬다는 이러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초식을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어떤 초식이든지 보여주면 그 다음에 그걸 격파법을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애도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왜? 내가 쓰는 초식을 알고 거기에 대항 초식을 쓰면 깨끗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안 보여줘요. 어느 경우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이유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전쟁에서 두 번만 써도 망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건 데이터맨이 아니에요. 데이터 의존증이지. 그럼 롬멜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데이터 분석은 해요. 철저하게 하는데 포탄이 날라와요. 포탄이 날라오면 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포탄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냐? 참호를 파야죠. 그리고 서 있을까요? 엎드릴까요? 당연히 엎드리죠. 전쟁 영화 보면 포탄이 막 터지면요 겁이 나니까 막 파요. 죽은 시신들 보면 다 손톱이 나빠져갖고 새카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막 파가지고 한 20cm 배만 들어가게 파서 엎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팠을 때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된다면 몇 %나 될까요?
우린 데이터 하나도, 여러분 뭐 군인은 아니시지만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으시죠? 그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엎드려도 숲일 때, 자갈밭일 때, 모래밭일 때, 계곡일 때, 포탄이 60mm 때, 80mm 때, 105mm 때, 155mm 때, 유산탄일 때, 고폭탄일 때, 장렬탄일 때, 철갑탄일 때, 이거 데이터 다음 몇 개 나온지 아세요? 순열조합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다 내요. 심지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30cm 배만 가렸더니 그래도 몇 명 덜 맞더라. 문제는 이 수많은 조합을 다 겪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내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가는데 숲을 지나는데 갑자기 포탄이 떨어져요. 데이터를 탁 내는 거야. 숲에서 하니까 사상률이 15%다. 그러면 지금 엎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들고 뛰는 게 낫다. 그럼 뛰면 뒤로 뛸 거냐? 아니, 앞으로 뛰어. 저게 포대를 향해 뛰자. 공격 앞으로. 그러고 뛰는 겁니다. 이걸 잘못 배우면 전쟁에 포탄이 떨어질 때 숨는 자가 있고 돌격하는 자가 있다. 공세적으로 나가면 이긴다. 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것도 상황 계산을 해요. 내가 유산탄에서 숲에서 이렇더라. 155mm일 때 자갈밭에서 맞으면 사상률이 얼마라겠구나. 자기가 추정을 해서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추정 아닙니까? 데이터에 맞춰서 추정해 본 사람은 그냥 추정하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게 있는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사람과 있는 데이터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경험을 얼마나 해보겠어요? 못하죠. 옛날도 아니고 인구도 똑같고 뭐 사람도 똑같고 뭐 똑같이 산다면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조선시대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항상 변화 속에서 만드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절대로 있는 거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석해서 새로운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수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 요게 또 중요해요. 그게 대담성이에요. 못한 사람은 평생 못 해봐요. 그래서 진정한 창조자는 끊임없이 그 훈련을 하면서 점점 더 멀리 뛰는 겁니다. 롬멜은 부하들을 가르칠 때도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네 앞에 적군이 돌격해오면 어떡하겠나? 내 총검을 들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다. 빵점. 적이 지금 쳐들어온다면 어떡하겠나? 내 조국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지킬 건데? 목숨을 걸고요. 거 말고 어떻게 지킬 건데? 죽도록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싸우냐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싸우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군대가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열하다가 갑자기 턱 만나면 자네 보직이 뭔가? 기관총 쐈습니다. 그건 이런 질문을 내려. 자, 아군 부대가 저쪽에 있는데 지금 적한테 포위됐어. 우리가 20분 내로 가지 않으면 전멸이야. 그래서 아군 부대가 구하러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적 기관총이 우리를 향해 쏘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기관총을 측면으로 맞으면서 5분이면 죽는데요. 기관총을 측면으로 맞으면서 아군을 구하기 위해 뛰어갈까요? 아니면 우리라도 살아야 되니까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벌써 철학적인 논쟁으로 돌아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동료가 죽는다는 걸 봐야 되느냐, 이런 철학적 도덕적 논쟁으로 간다고요. 롬멜은 그런 논쟁 자체를 거부해요. 군인이 동료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멸한다면 그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방법을 찾아야지. 시간이 없잖아요. 저 기관총 어떻게 할 거냐? 오두막이 함정이에요. 오두막 집에 있으면 소위탄을 던지고 불을 질러라.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그 집에 가서 불을 지르려면 힘들잖아요. 근처를 지르면 대부분 애들은 우리가 불에 타 죽겠구나, 적이 우리를 깨트리는 법을 찾았구나라는 걸 암시만 주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오는 훌륭한 병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그 집에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불 지를 수 있어라고 암시를 주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동양하고 서양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일본군은 안 나와요. 걔들은 가서 질러줘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문화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암시만 줘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옳든 그르든 간에 병사들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답과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이렇게 롬메라고 한 번 대화를 하면요. 실제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확 깬대요. 진짜로 확 깬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용기와 대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롬메를 영웅으로 만든 건 사실 1차 대전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인데 그것도 사실 영웅은 이미 프랑스 전선이 됐지만 더 유명해진 건 북아프리카 가서 유명해졌는데 북아프리카 갔을 때 왜 유명해졌냐면 원래 롬멜이 보병이거든요. 기갑병과도 아니에요. 소위 2차 세전 때 전격전은 롬멜이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장군들이 만든 거예요. 뒤늦게 기갑사단장 됐는데 전격전 만든 애들보다 더 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스타가 됐어요. 화나잖아요. 만들긴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영광은 제가 가져가? 그래서 북아프리카로 보내버렸어요. 생전 사막에 처음 온 인간이 거기서 소위 말하는 해보지 않은 전쟁을 실험도 안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미쳤다고 그랬죠. 모험이다. 롬멜의 작전은 이건 무모한 거고 운이 좋은 거다. 이런 말 많습니다. 근데 롬멜이 거기에 대답했어요. 운이 좋으면 한 번은 성공하지만 어떻게 10번을 성공하느냐. 나는 운에 한 게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게 롬멜의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언제 사막에 와보기나 했어? 이제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게 롬멜의 성공 비결이고 현대에서도 또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삶에서도 롬멜이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대담한 사람만이 창조할 수 있다. 그 창조하는 방법을 롬멜이 가르쳐 준 겁니다. 롬멜과 같은 시대에 똑같은 기갑부대 전격전을 운영했던 장군이 한 명 있습니다. 미국의 패튼이죠. 근데 이게 롬멜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롬멜은 사람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부인한테도 정말 충실했어요. 정반대 이제 양키 장군이 한 명 있는데 맨날 입 열면 욕이고 아니면 저잘난 척이고 미군은 이상하게 군복도 자기가 좀 이렇게 해서 입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군복도 다 자기가 디자인해 가지고요. 승마 바지에다가 뭐 승마 부츠. 지금 있는 돌아다니는 사진은 그래도 좀 점잖은 거고 중령 땡가는 뭐 저기 그 옛날 나폴레옹 시대 기병 갑옷처럼 막 이렇게 추 달리고 레이스 달린 거 입고 살고 뭐 하여간 그래서 장군들은 제일 싫어했대요. 집이 또 되게 부자예요. 부인은 더 부자예요. 별명이 남작 부부였어요. 중2 때 부대로 부임해 오는데 사단장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롬멜이 평생에 제일 싫어한 게 헌병이라고 그러는데 교통 딱지 뗀다고. 맨날 이러고 다니고 그 당시 미군도요 군인 대우가 형편없어가지고 하급 장교들 월급도 형편없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컨테이너 막사에 살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군보다도 100배 못해요. 근데 컨테이너 막사에 사는데 드레스 입고 밤에 저녁 식사할 때는 은초대 갖다 놓고 부인은 드레스 입고 이분은 다 연밀복 입고 스테이크 썰고 그것도 은식기 뭐 이런 걸 하인 요리사 다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들 별명이 남작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람들이 재수 없어 하는 행동은 다 해요. 그 다음에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 병사들 괴롭히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온 분인데 군에서 좀 제일 힘들었으니까 좀 이렇게 어이없었던 일이 뭐냐면 그 트럭 타이어 구두약으로 닦는 거라고 그래요. 수송부대에 있던 애들은. 그래서 30cm라도 움직이면 다시 닦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검열 나오면요 모든 수송부 차량이 꼼짝도 안 해요. 흙 묻히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때 바퀴를 어떻게 구두약으로 닦아? 이거 처음 시작한 사람이 패턴이에요. 욕할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 한 번은
2차 대전 때 그 프랑스 전선에 미국 그 의원들이 이제 시찰을 왔는데 그때 이제 패턴이 유명해져 있을 때니까 헌병이 딱 보더니 저기 지나가는 저 차가 바로 패턴 부대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원들이 아니 부대 마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당시 저게 패턴 부대인지 어떻게 알아? 제가 아까 프랑스 땅은 진흙탕이라고 그랬죠. 이런 진흙탕에서 저렇게 반짝반짝한 차는 쟤들밖에 없습니다. 진탕을 지나도 항상 반짝반짝. 진흙탕에서 싸워도 군화 반짝반짝. 그 정도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는 전투 나갈 때 넥타이 메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 군인도 정복 있잖아요. 사병들 넥타이 매잖아요. 그거 정복이지. 훈련 나갈 때 어떻게 전투 나갈 때 어떻게 넥타이 매겠어요. 사막에서 반팔 걷는 것도 못 하겠어요. 딱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누가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본 군대 중에 제일 예쁜 군대라고. 그러니까 막 병사들이 말도 못하게 불만이 많아. 정말 불만이 많아. 장군들 고급 장교들 모아놓고 브리핑을 하는데 작전 장교가 나가서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쪽에 독일군 방어진지가 지금 굳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공격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패튼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쌍욕을 막 하면서 여기까지도 참겠어. 내가 지금 그쪽으로 지나왔어. 찝차 타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기관총을 난사해 갖고 애들을 혼자서 몇백 명을 죽였대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공식 회의석상에서. 그래서 지금 걔들 다 도망갔으니까 빨리 가자고 그래요. 이럴 때 뭐라고 그러죠? 대위분이 장군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럽니까? 증거 내놓으세요 이래.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욕을 맞게 돼. 그분이 그 전까지는 자기 패턴을 좋아했는데 글 겪고 나서는 악몽이라고 뭐 이따운 장군이 다 있냐고 막 그런. 실제 패턴이 저 그림에도 나왔지만 특히 중요한 게 저 하얀 각반, 흰색은 아니었죠. 각반도 반드시 차게 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아우성이 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느냐. 근데 이제 패턴이 한 말이 있어요. 미군은 그때까지 전투 경험이 없다. 그런데 북아프리카에 상륙했더니 상대가 누구게요? 롬멜이에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롬멜이라 그러면 당시 영국군 장교들은요 정신치료까지 받았어요. 몽고메리가 북아프리카에 부임을 해가지고 롬멜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영국군 장교들이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는 공포감이 나서 아예 싸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메리가 와서 했던 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심리분석관 뭐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장교들 심리치료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미군이 상륙했는데 얘들은 전투 경험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랬더니 또 롬멜이 와서 인사를 했죠. 한번 휙 쓸고 가서 일개대들을 몰살시키고 거기 자기 패튼의 사위까지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모든 미군 병사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실전 경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전 경험을 하려면 나랑 비슷한 애하고 싸워보면서 실전 경험을 하면은 어떻게 이게 되는데 아니 우리보다 100배는 많은 경험을 가진 애들하고 어떻게 싸우냐고 이거. 당시 독일군 이미 몇 년을 싸워온 애들이에요. 실전 경험을 내보내면 공포가 생길까요? 실전 경험이 쌓일까요? 실패 경험만 쌓이죠. 그게 공포가 되고. 이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지휘관은 공식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패턴이 군복을 입어라, 넥타이를 매라,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게 철모를 늘 쓰고 다녀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패턴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전에 나가려면은 군대란 결국 옆에 있는 동료를 믿어야 된다. 어쨌든 병사들은 전쟁터에 왔으니까 싸우려는 의지는 있는 애들이라고요. 다 겁쟁이, 비겁자,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 능력이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실전을 하는 대신에 일단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군복도 적의 공포감을 느끼게 입잖아요. 그래서 철모를 씌운 거예요. 군인이 철모 썼을 때 안 썼을 때는 되게 달라 보입니다. 전투병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넥타이를 매라, 각반을 내라, 지지고 볶았더니 애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전쟁터라는 게 원래 비논리적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데 하여간 병사들이 한단 말이야. 저렇게 행군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착착 줄 맞춰서 해. 거기다 가서요. 야, 이거 실제 전투에서는 아무 쓸데없어. 야, 목소리 큰 게 무슨 소용이냐? 발 맞추는 게 무슨 소용이냐?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남들보다 잘하고 우리가 잘하면 우리 동료와 우리 부대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일사불란하게 하겠다는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랬더니 과연 실전을 내보냈더니 얘들이 잘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우연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장교분들이 제일 동의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사실 패턴의 후계자는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신뢰감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이 그 뒤에 무수한 전투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최고의 그 영광을 얻어서 승전 퍼레이드 할 때 맨 앞에 섰던 사람이 패턴이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2차 대전 후에 최고 강국이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날 퍼레이드의 맨 앞에 태웠던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패턴이고 또 한 분도 어떤 사람이냐면 둘리틀이라고 이제 둘리틀 공습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 두 분이 다 뭐냐면 실제 공적을 안 세웠다는 게 아니라 실제 공정의 양만 갖고 채운 게 아니라 소위 대담함으로 도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 불가능해 보이는 전술을 사용해서 적을 무찔렀던 사람. 이거를 가장 높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승전 퍼레이드 맨 앞에 세웠어요. 꼭 적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 뭐 적을 많이 폭파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걸 하면서 인간의 도전이 얼마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사람을 앞에다 세우더라고. 이 탱크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탱크는 그냥 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탱크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장갑, 대포 이런 거 생각하십니다. 제가 어느 기업 가서 한번 질문을 했더니 한 분이 껄껄 웃으면서 저쪽에 탁 하더니 탱크의 진짜 장점은 바퀴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봤지. 기갑 출신이시죠? 그랬더니 맞대요. 많은 사람이 탱크를 보면 당연히 철판과 포를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건 바퀴예요. 왜? 대포와 화약이 나오고 기관총이 나오면서 기병이 없어졌어요. 기병이 없어지니까 아까 롬멜 차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면 대체로 군대는 무너져요. 죽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병이 뚫고 가서 뒤에서 우리가 이제 기병이 뒤에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뒤에 기병이 섰어. 쟤들이 우리한테 돌진하면 끝이야. 그럼 되게 무너지거나 항복하거나 그래요. 그런데 대포가 나오고 기관총이 나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병은 보병으로 밀고 가니까 무조건 다 때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탱크가 나왔더니 누가 생각을 탱크를 기병으로 쓰자. 탱크가 적의 한 점을 돌파해서 뒤로 돌아가서 막으면 앞에 있는 보병들 앞에 적은 무너진다. 아군도 적게 죽고 적도 적게 죽고 전쟁은 훨씬 빨리 끝난다. 패턴이 만들었던 전격전이고 롬멜이 만들었던 전격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전쟁이 후다다다닥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니까 다들 무서워서 안 하려고. 탱크가 쑥 들어갔다 고립되면 누가 책임질까요? 고립 안 된다. 왜? 우리가 주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봐라. 안 해. 다들 안 해. 그런데 패턴이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병사들한테 스스로 자기들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 복장 군기 철모 갖고 해본 애들이 실제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게 적응력이 엄청 빨라요. 어떤 의미로 보면 독일보다 미군 적응력이 더 좋았어요. 요 두 개가 만나는 게 뭔지 아세요? 비논리적인 행동인데 행동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창의적이 되죠. 나중에 패턴 부대원들은 정말 잘 싸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 보는데, 제가 강남의 거리를 가면서 만약에 전쟁이 나서 시가전이 벌어지면 이쪽 건물이 30층이고 이쪽 건물이 50층인데 창문이 몇 개겠어요? 저걸 어떻게 지나가지? 그리고 저거를 수색하려면 도대체 건물 하나 수색하려면 며칠 걸릴까? 야, 이거 전쟁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패트 부대 가면 들어간 적이 있는데 병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하나하나 소탕하는 게 아니고 조각이 있을까, 족이 있을까, 족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가요. 병사들이. 아까 롬멜이 저기까지만 가면 여기 쏠 거야. 그때 인류가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얘들은 이제 병사들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탁 내리면 모든 마을을 수색하는 게 아니고 화다다닥 흩어져 가지고 독일군이 있을 만한 포인트로 찍어요. 그리고 통과하니까 통과해요. 그 한 상병은 그러고 있는데 혼자 앞으로 막 갔어요. 이 상병은 아예 2블럭을 더 건너갔어요. 그러더니 뒤로 돌아가서 그 한 블럭, 2블럭 뒤에 독일군 대전차포가 매복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가 미리 낌새를 채고 뒤로 돌아가서 혼자서 대전차포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빨리 와라. 이렇게 전투를 하니까 남들은 한 달 걸리는 걸 하루 만에 통과하게 되죠. 이거는 전쟁을 피차간에 좋은 거예요. 사실은 패하는 쪽도 이렇게 패해야 죽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잖아요. 그 결론은 뭐냐면 도전하는 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 데이터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이터를 창조하기 위한 데이터로 써야 되고, 그게 진정한 데이터맨의 훈련이다. 오늘날 21세기라는 거는 지금 없어진 직업 중에 하나가 미래학자입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럼 어떡하죠? 지금 전 세계 교육의 목표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교육의 목표라고 그래요. 이게 롬멜과 패튼이 20세기에 남겨준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는 열심히 두리를 배우고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데이터의 시대. 절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어제의 나 자신이 나의 첫 번째 장애물이다. 어제의 나 자신이라는 건 어제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 중에서도 나를 제일 얽매는 건 자기 데이터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70%가 자기가 옛날에 성공했던 거 되풀이하다가 실패해요. 그 사람들 명단 중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도 있어요. 전설을 만들고 신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스카웃돼서 그대로 기업 말아먹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성공했던 거 그냥 써먹다가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고 써먹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새로운 거에 도전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롬멜과 패턴을 존경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임용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